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주주환원의 방법이라는 거는 자사주 매입이 있고 배당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자사주도 꾸준히 쌓고 또 최근에 배당도 많이 늘렸는데 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굳이 배당을 많이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선은 센터장님이 이 책을 별책 부록을 해보자 제안하신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지난 한 10여 년 보면 네. 거의 뭐 인도 증시를 정도를 제외하면 이 미국 증시가 독주를 했습니다. 네. 예, 미국의 기술주들 뭐 애플이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구글의 네. 모기업 알파벳이 상장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 증시를 이끄는 기업들이 우리가 아는 좀 전통적인 그 기업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삼성전자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기업이 있고 네. 한 10여 년 전에는 이때 스마트폰이 막 이제 그 보급이 됐을 텐데 삼성전자와 애플을 많이 비교하곤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은 전혀 다른 회사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끊임없이 거대한 그 생산 공장 라인을 가져야 되고요. 뭐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뭔가 이제 생산을 해내는 그런 기업인데요. 애플은 어떻게 보면 설계 회사 내지 지식 회사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기능을 디자인하고 성능을 디자인할 뿐이고 이 만드는 거는 폭스콘이라고 하는 데서 그냥 아웃소싱 줘서 만들어서 하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삼성전자야말로 훌륭한 기업인데 네. 우리가 아는 산업화 시대를 대표하는 저는 기업이 삼성전자라고 봅니다. 첨단의 대규모 어떤 공장에서 뭔가 만들어내면서 돈을 버는 기업, 그리고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뭔가 아이디어나 기획으로 돈을 버는 기업인데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로운 발명품이 뭔가 좀 있는 것 같으신지요?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로운 발명품이요? 예, 4차를 만들어낸 것들 뭐 여러 가지 떠오르실 수 있겠지만 많을 것 같은데요? 뭐 근데 로봇, AI 뭐 맞습니다. 다. 근데 1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은 동력이죠. 네. 정말 영국에서 동력기관만 동력이었고요. 증기기관 같은 예, 거. 그렇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일 테고요. 예.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나 아니면은 인터넷 네. 뭐 이런 걸 겁니다. 근데 지금 아마도 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표상들이 네. 뭐 AI 뭐 이런 것들 뭐 맞기는 맞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3차 산업혁명의 뭐 인터넷망이라든가 네. 여기 있는 많은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거는 빅데이터고요. AI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의 영역일 테고 그렇죠. 뭔가를 정보를 쌓아놓는 거는 뭐 크라우드 같은 이런 역할일 거고 또 이런 것들을 뭐 계산하고 모아두는데 또 반도체의 역할이 필요할 텐데 네. 제 생각에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상품이나 제품들 하나하나 떠올려 보더라도 이것이 없던 게 새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은 기존 기술의 융합인 것 같거든요. 융합.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말 자체가 뭔가 새로운 것의 개발이 아니라 혹은 발명이 아니라 어떤 기존 기술의 융합에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뭐 이런 일련의 흐름을 저는 대표하는 기술의 트렌드가 무형자산의 부각이고 이것을 또 회계적으로는 기업들이 자본을 잘 안 쌓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적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들어보겠고요. 4차 산업혁명은 기존에 있던 것들의 융합이다. 그렇죠? 기존에 있던 인터넷망을 쓰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책 제목을 보면은 진짜 잘 지었습니다. 네. 자본 없는 자본주의. 네. 캐피탈리즘 without capital. 네. 이야, 근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네. 자본 없는 자본주의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어떤 차이예요? 실은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의 미천이고요. 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이 사업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게 자본이죠. 그렇죠. 뭐 돈도 자본이고요. 네.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애플이라든가 뭐 그 구글이라든가 스타벅스 같은 회사가 자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자본은 있죠. 당연히 예, 있죠. 네. 다만 이제 이들이 가진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좀 계측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계적으로. 이를테면 이제 애플이 가진 경쟁력은 구글 그 여러 가지 그 아이폰에 대한 디자인 능력인데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지식을 아. 계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증식을 목표로 합니다. 자본은 자기 예, 증식을 계속해서 목표로. 쌓아나가고 그 어떤 커지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가 하는 자본의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는 자본의 그 인격화된 형태가 자본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본가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를 이끄는 리더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혹은 여러 가지 예술 작품 속에서 그려지는 자본가는 별로 아름답게 그려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다 악랄하게 그려지고 악랄하거나 욕심꾸러기로.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재벌 그룹의 어떤 그 오너, 소위 오너들이 잘못된 범법 행위를 해서 뭐 이렇게 법의 처벌을 받고 그럴 때 우리는 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더 돈을 벌려 그 정도면 됐지. 무슨 욕심으로 그렇게 법까지 어겨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전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건 자본이 가진 속성을 모르는 말이라고 봅니다. 자본은 끊임없이 늘어나고자 하는 자가 증식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그런 겸양지덕이 있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만한 자산을 모으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들은 잘 나가는 기업들은 자본을 끊임없이 회사에 축적하면서 자본이 커지는데요. 네.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자본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스타벅스나 도미노 피자처럼 수십 년 동안 이익을 많이 낸 미국의 우량 기업들 중에는 자본이 아예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계적으로 이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일종의 지식 경제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아는 자본은 뭔가 증식을 꾀하는데 미국을 이끄는 미국을 이끄는 유수의 기업들은 오히려 자본이 늘어나지 않는 이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번 이 책은 읽어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디램이나 스마트폰, 가전제품 많이 팔아서 그 돈을 쌓아서 또 그 돈으로 재투자를 해서 공장 더 짓고 네. 자동화 설비 더 들여놓고 또 네. 더 많이 만들고 해서 공장이 더 많아지고 네, 이렇게 자산이 쌓이는 구조인데 그렇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오히려 그런 공장을 그렇게 많이 늘리고 네. 자본을 쌓지 않아도 되는 구조. 근데 돈을 많이 벌면 자연적으로 이제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은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이익이란 걸로 나오는데요. 예. 당기 순이익 중에서 주주들에게 뭐 배당을 주거나 이런 걸 제외하면은 남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유보라 그러죠. 네, 쌓아놓죠. 유보가 쌓이면서 점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 활동의 원천인 자본, 자기 자본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렇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자본이 오히려 돈은 많이 벌지만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아예 자본이 한 푼도 없는 그런 기업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자본주의에 매우 좀 변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례와 이유는 뒷부분에 저희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어떤 계기로 자본 없는 자본주의가 시작됐고 네. 기존의 유형 자산에서 무형 자산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을지 좀 네. 알려주세요. 저는 크게 보면 제조업에서 어떤 지식 기반의 그 경제로 네. 뭔가 경제 활동이 바뀐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자본 없는 자본주의는 일종의 은유라고 생각합니다. 은유. 예,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원천이라 그러면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미국의 유수의 기업들은 훌륭한 돈을 벌 수 있는 자본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그 경제 활동을 할 때 경제 활동을 계측하는 일종의 방법론이 회계인데요. 네. 회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산을 계측을 할 때는 일단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네. 또 약간은 그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수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계학의 원칙인데 제 생각에는 뭐 스타벅스라든가 애플과 같은 기업은 분명히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무형의 노하우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이게 이 회사의 자산이고 자본인데 예.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회계학의 기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건 저는 이것이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유형 자산이라고 하는 건 서로
거래가 됩니다. 네. 그죠? 형체가 있어 팔 수 있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는 이것이 매우 괜찮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가치 평가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 없는 자본주의는 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원천이 있는데 이것이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계측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거의 한나절 동안 그 회사의 신제품 발표되는 거 앞에 줄을 서서 네, 사야 하는 이유. 네, 꼭 커피 맛도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꼭 그 특정 커피숍 가서 줄 네. 서서 시끌벅적한데 내 이름 불러줄 때까지 기다려서 사서 먹는 이유.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무형의 가치이고 자산인데 그렇죠. 네, 계측하기는 사실상 또 불가능하기도 하고. 네.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키워드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책 조너선 해스커리 쓴 자본 없는 자본주의.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무형경제의 부상. 이 책에 보면 대표적인 사례로 헬스클럽, 헬스장하고 슈퍼마켓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헬스장 하면은 이 무거운 운동 기구들 있고 네. 뭐 러닝머신 있고 네, 슈퍼마켓 가면 당연히 우리 뭐 식료품이나 유형의 상품들을 거래하는 곳을 알고 있는데 네, 이 책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자본 없는 자본주의일 수 있다 네.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네. 유형이 있는 네. 이를테면 러닝머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역기 같은 네. 것들 이건 어떻게 보면 유형 자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그 헬스클럽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것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점에서 변함은 없는 건데 네. 지금은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헬스클럽은 어떤 그 회원들의 뭐 체지방 관리라든가 아, 지금도 뭔가 이제 맞춤형 소프트웨어 관점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제 그 제공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 사람의 지방, 네. 근골격 네. 이런 거 비율 네. 다 관리를 하면서 예. 그럼 그게 그런 눈에 보이지 거 않는. 관리하는 거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뭐 웹상의 하나의 어떤 코드 형태라도 존재하는 건 맞는데 네. 지금 그 이 대표님 말씀하셨던 역기라든가 이런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역기나 이런 것들은 내가 헬스클럽 체력 단련장을 사업을 한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그거를 뭐 10개를 사면 계속 배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무한복제가 가능하거든요. 음, 그거는 하나의 어떤 내가 10개의 헬스클럽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냥 동일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인 그 헬스클럽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적인 실체는 과거와 비슷하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경쟁력이 회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의 제공 이런 거라 그러면은 뭔가 이제 무형의 자산이 중요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뭐 잘 아는 그 별이 로고인 그런 커피숍이 있지 커피숍. 않습니까? 네. 왜 거기 가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 어떤 노하우가 있겠죠. 뭐 커피를 내는 데 노하우가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매장 분위기에서 풍기는 또 노하우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계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별땡 다방과 다른 어떤 그 커피숍이 유형자산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거든요. 네. 뭐가 다르겠어요. 커피 머신 뭐 비슷한 커피 거 쓰고. 머신이 있을 거고 네. 뭐 테이블이나 의자가 있을 거고 네. 그럼 두 개의 어떤 그 커피 프랜차이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거는 뭐냐? 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는 건데 계측하기가 힘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무형의 매뉴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커피의 맛을 일정하게 조절한다라든지 그렇죠. 뭐 산미를 예. 어떻게 조절한다라든지. 네. 맛의 어떤 계측하기 균등한 힘든. 맛을 낸다라든가 아, 아니면은 심지어는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응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커피숍의 경쟁력을 어떻게 보면 커피숍의 본질은 커피를 마신다는 행위거든요. 네. 근데 그 행위 자체는 아마 본질적으로 많이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 되는 쪽과 못 되는 쪽은 뭔가 계측하기 힘든 무형의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타벅스라는 회사가 예. 이제 미국에서 상장돼 있고요. 예. 예. 또 미국에서 제일 좋은 회사
500개로 구성이 된 S&P 500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네. 정말 스타벅스야말로 그 자본 없는 자본주의의 전형인데요. 스타벅스는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자본을 회사에 쌓아놓지 않습니다. 어허. 끊임없이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다 돌려주고요. 돌려줘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자본을 회사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첫 네. 번째는 혹시 무슨 일 닥칠지 모르니까 예비적인 동기로 회사에 돈을 놔두는 경우가 있을 테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대규모 설비 투자가 들어가니까 투자를 위해서 뭐 이제 돈을 모아두는 경우가 있을 텐데 뭐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캐시 현금 흐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현금 장사가 돈이 들어오니까 예비적 동기로 돈을 모아놓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대규모 설비 투자나 이런 것도 본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은 자본의 가용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무형자산 기반의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애플의 사례 이야기해 네, 주셨고 네, 네. 스타벅스의 사례도 이야기해 네. 주셨고 S&P 500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해졌고 네. 무형의 자산을 쌓아가고 있는 기업들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산업에서 어떤 기업일수록 유리할지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답이 이미 나온 것 같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 글로벌한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네. 것들도 그런 어떤 지식 정보 서비스의 범주에 넣을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이것은 이제 글로벌한 보편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미국에서만 특이하게 관찰이 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기업들이 자본도 쌓지 않고 뭔가 자본을 끊임없이 배당이라든가 이런 걸로 내보내고 하는 네.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인 것 같고요. 앞서서 제가 지난 한 10수년 동안 글로벌 증시 중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올랐던 게 미국 증시고 네. 뭐 중국이나 한국 시장 장기간 재미없었죠. 중국은 뭐 주가 자체가 장기간 떨어졌고 한국도 길게 보면 지난 10년이 박스피라고 하는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렇죠. 이제 미국만 좋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식의 자본주의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있었던 건데 이런 식의 자본주의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서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보다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서비스업도 그렇고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쪽이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게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돈을 쌓아둘 필요가 없지. 사실 회사에 그 돈을 쌓아두는 게 회계적으로는 재무상태표의 자기 자본이라는 건데요.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을 사실 쌓아둘 필요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럼 좋죠. 예, 금방 우리한테 주는 게 좋고. 다시 돌려주니까. 다만 이제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좋은 제조업체 중에서 그 자기 자본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나중에 그걸 기반으로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네. 이거는 뭐 주주들에게 안 나눠 주더라도 어떤 장기 투자는 장기 주주의 이해가치에 부합하는 건데 뭐 스타벅스를 비롯한 뭐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은 결국 투자가 없이도 돈을 잘 벌어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는 저는 제조업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의 산업화 시대의 일가를 이룬 네. 정말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이 서로 다를 뿐이지 뭐 애플과 비교해서 삼성전자를 좀 폄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삼성전자 생각해 보시면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좋을 때는 뭐 수십조 원을 막 긁어들이듯이 돈을 그렇죠. 모읍니다. 근데 벌면은 그 돈을 또 대규모 설비 투자해서 공정의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에서 계속 영속적으로 이기기가 그렇죠. 어려우니까 또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어요. 공장을 지으면 새로운 사양의 반도체가 또 시장에 쏟아져 나오니까 네. 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실적이 또 나빠집니다. 네. 그러면서 주가가 또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이클을 거치면서 경쟁력이 떨어진 업체를 도태시키고 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높였던 게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겪어온 뭐 길게 보면 승리의 역사인데요.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그런 게 뭐 설비 투자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돈 벌면 바로바로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주고 자사주 매입으로 나눠주더라도 끊임없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제조업에 기반한 경제는 약간 좀 개미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들은 그거보다 비즈니스 모델이 좋지만은 약간 그들 주주도 약간 배짱이 같은 느낌도 드는데 개미와 배짱이.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게 제 생각에는 어떤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유형 자산이냐 투자가 필요 없는 무형 자산이냐 아하. 이것이 요 두 차이를 가르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라고 봅니다. 돈을 벌고 확장하려면 공장을 계속 지어야만 하는 제조업과 네, 이거는 개미이고, 근데 이제 공장 필요 없이 네, 현금으로 쭉쭉 들어오고 뭔가 증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배짱이식의 네. 음악을 들려주고 그 음악을 많은 사람들이 또 즐기고 할 수 있는 약간 배짱이에 또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멋진 비유인 것 같습니다. 확 와닿습니다. 아, 예, 예. 개미와 배짱이로. 다음 키워드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키워드. 무형자산의 4S. 무형자산을 뜻하는 혹은 무형자산의 성격을 보여주는 네 가지 S자로 시작하는 것들. 네, 이 책에서는 확장성, 네, 매몰성, 스피로버, 시너지 이렇게 네 가지 언급이 됩니다. 네, 하나하나 한번 따져볼게요. 확장성, 아마 스케일러빌리티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스케일이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자본 없는 자본주의는 확장성이 더 좋다라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뭔가 그 확장을 하기 위해서 네. 자본의 투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확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디램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아, 공장에서의 어떤 효율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 라인에서 그 효율을 그 높여봐야 얼마나 더 나오겠습니까? 예. 새로 더 지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소프트웨어를 한번 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보면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형태거든요. 네. 소프트웨어도 예전에 우리가 그 디스켓을 쓰던 시절에는 예, 예. 뭔가 디스켓이라고 하는 무형의 것이 있었잖아요. 뭐 CD라든지 디스크에다 네. 복사해서 이렇게 줘야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소프트웨어는 무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공장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복사해서 주면 되고 복사해서 카피하면 주면 되고 네. 주면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노하우도 뭐 설비 투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뭔가 정립이 된 운영 체계가 만들어지면 그건 커피숍이 열 때마다 굉장히 별다른 자본 투여 없이 여기서 확장성이라고 하는 앞에 그 확장을 위한 자본 투자 여부라는 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별다른 품을 팔지 않고 굉장히 이제 그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건 아이디어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퍼지는 데는 실은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비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확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은 뭐 식당으로 따져도 이제 프랜차이즈 내줄 때 네, 그 맛 이런 것만 균등하게 해놓으면 네, 프랜차이즈 매장 내가 식당을 직접 한두 개 운영하는 건 정말 뼈 빠지게 힘들지만 네. 그게 아니라 100개, 1000개까지도 프랜차이즈를 내어줄 수 있는 약간 이것도 비슷할까요? 그렇죠. 맛이라고 한 프랜차이즈라는 것 자체는 예. 어떻게 보면은 뭔가 유형의 식당이라고 하는 물리적 실체가 들어가는 거니까 유형 자산의 투자가 필요한데요. 네. 근데 이제 식당을 여는 사람들은 애플의 밸류 체인으로 보면 팍스콘이라고 하는 제조업체일 테고요. 네. 그들이 이제 가맹점주가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애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프랜차이즈에서 맛을 관리하는 노하우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코카콜라도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코카콜라가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뭔가 각 지역마다 그 병 만드는데 그 어떤 코카콜라라고 하는 이 액체를 만드는 공장은 존재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코카콜라가 가진 경쟁력은 그 어떤 배합의 비율 아닙니까, 그렇죠? 며느리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그런 비율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아, 그 비즈니스를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에 들어간다. 내가 뭐 거기 공장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행위를 아니라 그러면 파트너만 잘 잡으면 그 무형의 노하우를 가진 기업은 추가적인 그 비용이 들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비즈니스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는 확장을 위한 자본 투자가 좀 적어도 된다. 적을 수 있다. 그런 거의 의미에서 적을 뿐만 아니라 거의 거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하 자본 이익률이란 개념이 있죠. 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본의 그 투입이 필요하고 거기서 뭔가 산출이 나타나는데
그 무형 자산으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의 투하 자본 이익률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100만 원을 투하를 해서 1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한 10만 원 벌면 야 이익률 10% 나왔네 잘했어 하고 있는데 네. 저쪽에서는 아예 한 5천 원 가지고 100만 원을 벌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 네 가지 S 중에서 두 번째는 바로 매몰 비용입니다. 매몰 네. 비용. 네. 요거는 이제 썬크 코스트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네. 쉽게 말해서 한번 투입을 해 놓으면 투자를 해 놓으면 그것 자체만으로 뭔가 이거를 회수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예. 그것 자체로 되팔기가 어려운. 그 자체로 되팔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산다. 자동차는 뭐 대표적인 유형 자산이죠. 네. 이거를 그 타다가 중고차로 팔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이 자산에서 뭔가 이제 현금화가 그때 그 내재 가치에 맞는 현금화가 가능한데 아이디어는 이건 뭐 사실 팔기가 어렵습니다. 아하. 이거를 계측하기도 힘들고요. 예. 굉장히 이제 팔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거래가 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의 그런 머릿속에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실은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구현이 된 것이지 네. 이것을 거래로 하기가 힘들고 아. 또 다른 측면에서의 매몰 비용은 뭐냐면 무형자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기업에서 거기서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테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데 가더라도 똑같은 어떤 그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경영학자들의 문헌 조사는 굉장히 많은데요. 애플에서 일했던 엔지니어나 기획자가 다른 데 스카우트해서 가면 뭔가 애플에서만큼의 성과를 못 낸다라고 하는 그런 그 조사들은 여러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를 가면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도 그런데요. 그 회사를 캠퍼스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네. 평택 캠퍼스. 예, 뭐 캠퍼스라 그러죠. 네네. 사실 캠퍼스는 대학교 이런 건데 예전엔 그렇게 했었죠. 그것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예. 결국 지식과 지식이 서로 교류를 하는 거를 캠퍼스 혹은 뭐 살롱처럼 아하. 이렇게 꾸며놓는 게 지적인 어떤 교류의 장이라는 생각이 다분히 있는 겁니다. 어떤 지식의 교류의 장. 네, 그렇습니다. 회사마저도 공장마저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지향을 하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 혹은 무형의 지식은 팔기도 어렵지만 그것이 뭐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학문이 한 발 한 발 진보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생태계, 그 기업 안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생태계가 굳건하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설사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밖으로 나갔을 때 그것이 독립적 아이디어로 팔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뭔가 매몰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적인 형태의 그 체계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라고 하는 저는 전 세계에서 하드웨어, 유형 자산에서 일가를 이룬 기업이 네. 그런 기업도 자신들의 사업의 일터를 캠퍼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들이 좀 지향해야 될 바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 그래서 뭐 캠퍼스라고 일터를 캠퍼스라고 부르는 것도 뭔가 이것이 어떤 지식의 교류의 장이 회사가 지식 간의 교류의 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과학 그 AI에 대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네. 기업에서 많이 씁니다. 구글 같은 데서 네. 권인 학회에 논문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데서의 지식의 융합이기도 하지만은 네. 한편으로는 이것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카데미아의 세계에까지도 이들의 지식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런 뭐 캠퍼스라고 하는 말은 무형자산이 중심이 된 회사가 가진 또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확장성, 두 번째가 매몰성, 매몰 네. 비용이었고 그 네 가지 S 중에 세 번째는 스필오버입니다. 네. 스필오버. 그래서 사실 스필오버라는 건 어떤 뭐 경계를 좀 넘어선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네. 뭔가 이제 넘쳐서 넘어가는 것처럼 네.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걸까요? 자본 없는 자본주의에서는. 스필오버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물론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은 네. 유형 자산에 비해서는 아이디어는 네. 실제로 그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가 되게 힘들고요. 음흠. 예를 들어서 그 스타벅스와 비슷한 커피숍을 네. 내가 비슷하게 창업을 한다. 뭐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그 스타벅스란 브랜드가 글로벌하게 잘 나가는 거긴 하지만은 그거 본다는 것 자체를 누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스피로버라고 하는 건 모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모방의 가능성을 뭐 아이디어가 넘쳐 흐른다는 의미인데 네. 이것이 모방자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 모방자를 통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앞에서 매몰 비용에서 그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실은 뭐 쉽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어떤 대단히 생산 라인을 모방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그건 뭐 기술적인 난이도 또 있고. 기술적인 난이도도 있고 돈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또 특허라든가 이런 것도 보다 엄격하게 보호를 아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 모방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이 스피로버라고 평가를 표현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든지 생산 이거는 모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 그것이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삼성전자만큼 뭐 반도체 생산 라인을 깔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런데 어떤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저 사람 아이디어 저거 괜찮네. 나도 해봐야지. 네. 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방자가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네. 뭔가 그것을 현실에서 그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그것을 만든 사람과 똑같이 구현하기는 어려움도 분명히 어렵다.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뭐 한 2008년 전후로 애플의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이제 세상을 바꾸기 시작을 했고 네. 그걸 어떻게 보면 약간 모방을 하면서 제2, 제3의 스마트폰 류가 나오길 네.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것도 일종의 약간 그런 식으로는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일종의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냥 10여 년 지났더니 뭐 한국의 유수의 그 대기업도 스마트폰을 하려다가 포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예,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무형의 자산은 비슷하게 따라하는 어떤 모방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는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나중에 잘 따라하고 더 넘어서면은 원조를 넘어설 수도 있는 게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자본 없는 자본주의의 시대가 또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누가 또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세 번째 S는 스필오버였습니다. 네. 자, 마지막 네 가지 S 중에서 맨 마지막 시너지가 꼽히네요. 시너지. 네, 뭐 시너지는 저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네. 돈을 버는 경우는 실은 별로 없죠. 음. 내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형태에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형의 형태로 그렇죠. 관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적용을 해야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네. 실행을 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너지라고 하는 거는 넓게 보면 무형자산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유형자산을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를 내가 직접 하진 않더라도 네. 유형자산을 하는 누군가와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그 헬스클럽 얘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형자산과 현실의 그 발을 딛고 있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잘 맞춰지게 되면 부가가치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일종의 뭐 이런 점에서는 유형자산과의 시너지가 가장 큰 것 같고 또 누군가는 그것이 애플이 그 아이폰을 만들 때 내가 기본적으로 설계나 기획만 하고 팍스콘을 통해서 제조를 하더라도 네. 누군가와는 어쨌든 좀 접점이 시너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 책에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네. 이 우리가 매몰 비용에서 말했던 것처럼 뭔가 이것이 지식과 지식의 학문과도 좀 유사한 점은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지적인 시너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키워드도 알아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조너선 헤스커리 쓴 자본 없는 자본주의.
다음 키워드는 장기 불황과 불평등. 이 책이 나온 게 2018년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장기 불황 같은 걸 좀 이야기를 했고 네. 뭐 코로나19 전후로 경기가 뭐 이렇게 V자로 좀 움직이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또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도 우리나라 뭐 장기 불황에 이미 접어들었다 이런 지적도 했고 그런데 이런 불황 혹은 장기 불황과 무형자산 위주로 좀 세상이 커져가는 거고 이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불평등의 원인을 무형자산 한 가지로 말하는 거는 좀 온당치는 않지만 네.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소수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를 많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폰을 팔았을 때 그 부가가치를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사람을 가장 많이 고용하는 게 그 아이폰을 조립하는 팍스콘이라고 하는 회사일 테고요. 거기는 사람을 제일 많이 고용하는데.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디스플레이 업체라든가 이런 것도 납품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아이디어를 낸 무형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실제 현장에서 물리적 실체로서의 아이폰을 제조하는 어떤 유형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부가가치를 구성을 하면 실제로 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져가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도 협력사들은 영업이익률이 뭐 10%도 안 되는데 네. 애플은 40% 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니까 애플이 뭐 고용 인원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또 이제 이런 것들은 그 큰 투자 없이 계속해서 아이디어의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약간은 좀 승자독식 비슷한 이런 게 되는 것이고 저는 그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제조업 중심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유형자산으로 투자라도 많이 하게 되면 네. 아무리 무인공장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거 짓는 동안에 그 공장 짓는데 고용이 된 노동자가 있을 테고요 네. 거기 들어가는 철강이나 여러 가지 그 뭐 시멘트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뭔가 그 경제 활동이 이 주변으로 퍼지는 파급 효과는 무형자산의 지식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유형자산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뭔가 경제 전반으로 파급 효과는 더 큰 건데요. 네. 이것은 소수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많이 이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것이 불평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그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신규로 더 그들의 부를 증식하는데도 신규 투자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소프트웨어 업체라는 게 뭐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 고용이 한번 만들어지면 고용이 필요치 않아요. 그 뭐 윈도우 10, 윈도우 11 계속 한번 실으면 만들어 되는 놓으면 거예요. 네. 그거 싣는 과정에서 뭐 어떤 그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한계 비용 이런 거 거의 전혀 없이 예. 계속 증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뭐 어떤 면에서는 좀 그들에게 부가 쏠리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무형자산 위주로 발전하고 성장할수록 오히려 부의 불평등 네, 이게 좀 심화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리고 장기 한 불황까지 가지 가져올 수 더 있고. 이제 부연하고 네. 싶은 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는 이 성장률이 좀 낮죠. 네. 신흥국은 성장률이 높고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고등학교 책에서 나오는 그 사회책 같은 데 보면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뭐 한계 효율 체감의 법칙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어떻게 보면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거기 추가적인 자원의 투입이 있더라도 그 어떤 그 만족도 산출의 네. 효율은 떨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그런 법칙인데요. 네. 이런 것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본이 계속 인풋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네. 어떤 자본주의가 특정 단계 이상에서 또 성장하기 어려운 그런 논거이기도 하고요. 또 좌파 경제학자인 마르크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자본주의는 자본이 집적이 되고 자본이 집중이 되면 추가적인 자본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윤율이 저하가 되니까
자본가들은 누군가를 착취하든가 남의 나라 제국주의로 남의 나라 걸 뺏어와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혁명이 날 거다라는 건데 이것은 주류 경제학이나 좌파 경제학이나 자본 없는 자본주의는 두 가지를 모두 어떻게 보면 좀 피해갈 수 있는 약간의 저는 전통적인 경제학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러네요. 그런 일종의 변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계 효용. 네, 밥을 한 그릇 먹을 땐 참 맛있게 먹었는데 두 그릇, 세 그릇, 다섯 그릇 먹으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만족도 확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요즘에 K-팝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 한 곡 들었고 근데 두 곡, 세 곡째 듣고 있다고 해서 한계 체감이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 듣고 싶고 네,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우리 산업이 잘 하고 있는 자본 없는 자본주의, 무형자산, 무형의 투자일 수도 있겠네요. 뭐 어떻게 네. 보면 그 아티스트들은 계속해서 몸으로 공연을 해야 되지만 네. 저는 예전에 그 BTS가 줌인가요? 줌은 예,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방방콘, 했었죠. 네, 예. 방방콘 같은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무형의 자산에 추가적인 인풋 그렇죠. 없는 자가 복제가 가능한. 예, 내가 뭐 어디 중남미에 가서 공연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 아미들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뭐 그런 식의 응용할 수 있는 사례들은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자본 없는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핵심은 네. 뭔가 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는 추가적인 자본의 투입, 대규모 자본의 투입이 있었는데 이걸 덜하고도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경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네. 거고. 다음 키워드 들어볼까요? 다음 키워드.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 아까 잠깐 애플이나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자기 회사 주식을 자기 회사 돈으로 사고 네, 그거를 심지어 소각해버린다고 이제 없애버리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네, 또 이렇게 낯설게 느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저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최근에 배당도 많이 늘리고 이런 거는 네. 상장되는 회사가 주주들을 배려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칭찬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주주환원의 방법이라는 거는 자사주 매입이 있고 배당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자사주도 꾸준히 쌓고 또 최근에 배당도 많이 늘렸는데 네. 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굳이 배당을 많이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끊임없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요. 필요하죠. 그러면서 그 사이클이 반도체 사이클이 나빠지면 이익도 많이 줄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 자본에서 그 돈을 버는 자기 자본의 증식의 효율을 보여주는 자기 자본 이익률 ROE 네. 이게 되게 높은 회사입니다. 아하. 두 자릿수 정도 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주주들에게 그냥 배당으로 나눠주는 것보다 네. 삼성전자 계속 재투자를 재투자하게 되면 한 했을 때 10%씩 버는 거예요. 더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지금 뭐 물가 상승률 합쳐도 명목 GDP 성장률이 뭐 장기적으로 보면 한 3, 4% 정도 될 네. 텐데 그 경제에서 부를 10%씩 늘리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주주환원을 안 늘려도 뭐라고 욕먹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기업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게 더 맞다. 그럼요. 미국에 있는 주요 성장주들은 배당이나 이런 거 안 해도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파이를 키워주는 게 장기적인 주주가치 이익 극대화에 맞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저희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네. 그래서 배당을 안 배당을 하지 안 않습니까? 하죠. 이들은 내가 배당 주는 것보다 우리가 이거 많이 장기적으로 자본 효율성을 높여서 돈을 벌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면 부자가 될 거야라는 것과 어떻게 주주들과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꼭 이제 배당이라든가 꼭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꼭 선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기업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죠. 그 기업이 하고 있는 뭐 어떤 본질도 같이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미국의 그 무형자산이 중심이 된 지식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 돈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 흐름이 너무 좋고 또 설비 투자의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기업들이 자본을 쌓아두지 않고 그 돈을 네. 주주들에게 다 돌려줍니다. 보통은 이제 당기 순이익,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번 당기 순이익을 어느 정도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게 맞냐? 이건 답은 없죠. 그렇지만은 뭐 일반적으로는 한 3분의 1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주고 네. 한 3분의 1 정도는 뭐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노동자, 이 내부자들에게 분배해주고 뭐 인센티브로. 한 3분의 1은 유보해주고 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별 논란이 없는 일반적인 형태의 그 부의 배분인데요. 미국에 있는 뭐 스타벅스, 도미노 피자 아니면 뭐 애플 이런 회사들은 당기 순이익보다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합니다. 그거는 예전에 벌어놓은 자기 자본도 계속해서 그 주주들에게 배당이나 자사 매입을 하면서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네. 한 100만 원을 벌었어도 배당으로 한 130만 원을 나눠줄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이게 뭐 좋다 나쁘다는 평가는 뭐 다른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나마 벌어놓은 것보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더하는 건 예전에 쌓아놓은 게 유보해놓은 게 있으면 여기서 빼면서 주면 되는데 그동안 벌어놓은 걸로. 근데 스타벅스나 도미노 피자 같은 기업은 네. 아예 빚까지 내면서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예. 이해가 아마 안 그러니까 되실 그런 거예요. 기업들은 자본 잠식입니다. 아예 자본이 없어요. 자본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자본 잠식? 그러면 뭐야 그 상장 폐지되는 거 불량 아니야라고 회사죠. 걱정을 하실 텐데. 예. 이익을 못 내서 기업이 적자를 보게 되면 쌓아놓은 유보해놓은 이익에서 자기 자본 규모가 계속 줄어들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자본 잠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은 3, 40년 연속 흑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배당을 계속 해주고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많이 해주고 예전에 쌓아놓은 것까지 이미 주주들에게 다 돌려준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래도 되니까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예, 회사니까. 들어오니까 굳이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나에게 배당을 많이 주거나 자사주 매입을 해주는 게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거라고 그게 나의 장기적이에 맞지 않지만 네. 이들은 자본이 필요 없이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주주들에게 맞는 것일 수도 있고요. 공장 지을 필요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만은 네. 요즘 뭐 이제 액티브 투자보다 패시브 투자가 더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죠. 시장을 추종하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그렇습니다. 뭐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예. 투자. 그래서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그 주주들을 보면 대부분의 회사가 뱅가드, 블랙락,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 세 ETF 회사가 최대 주주 5위 안에 다 이름을 올립니다. 그렇죠. 그럼 이 회사들은 의결권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기업을 찍어서 산 게 아니고 미국 주식을 사다 보니 애플도 사고 그냥 스타벅스도 산 겁니다. 바구니에 넣은 건데. 예, 그러니까 그 패시브 투자자들은 경영권 행사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그 기업의 CEO들이 전횡을 하면서 전문 경영인들이 네. 자기들의 경제적 보상을 스탁옵션이나 주식시장과 맞춰놓고 하면서 뭐 그런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주주 가치 극대화에는 맞지만 그럼 여기서 좋은 사람들은 주주밖에 없어요. 네. 그 기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투자를 늘리고 그런다 보면 고용도 늘리고 할 텐데 그래서 작년에 그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이 여러 가지 것들이 짬뽕이 된 법안이지만 네. 그 안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약간의 과세, 1% 과세하게 했거든요. 세금 더 물리겠다 했죠. 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시대의 변종된 자본주의가 무형자산이 중시가 되고 이런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하는 재무적인 행태나 이런 것들이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걸 과하게 하다 보니까 뭔가 그 부가 그 아이디어를 가진 어떤 지식 노동자들과 주주들에게만 다가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과도한 쏠림에 대한 미국 사회의 성찰도 있었다고 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일인데 그렇죠. 뭐 이제 정부가 봤을 때 전 국민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또 너무 쏠림으로 간다. 이것도 한편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거고 그게 미국 주식이 저는 지난 10년 동안 압도적으로 올랐던 거는 이런 관행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혹시 우리나라도 그렇게 비슷하게 갈 수 있을까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자본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제조업, 예, 그렇기 수출,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자본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네. 우리가 불평등이나 이런 얘기 한 것처럼
뭐 또 자본 없는 자본주의 그림자도 전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이 뭐 꼭 뭐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가 정답이다 이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는 우리 스타일이 있는 거고 우리는 제조업도 잘하고 또 서비스업도 잘하고 양쪽 균형을 잘 맞춰갈 수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심쿵 한방 핵심 구절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심쿵 한방. 자본 없는 자본주의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합니다. 당연하고 현실적인 질문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정교한 버전으로 바꿔보자.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지속 가능한 성과를 늘릴 수 있을까? 핵심 구절을 이렇게 뽑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예, 작가님이 뽑아주셨는데요. 예, 이건 어떻게 보면 네. 뭐 유형자산이고 무형자산이고 어느 건 하나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신에게 맞는 방식.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과도한 자본 효율성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과도하게 쏠리는 면이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자본을 조금 더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식의 자본주의로 완전히 바뀌긴 어렵습니다만은 한국처럼 유형자산, 전통적인 설비 투자에 집중이 된 나라의 경우에는 뭐 주주환원이나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주주환원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주주들에게 너무 좋아서 문제고 한국은 좀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그 권리가 결핍이 돼서 문제가 있는 나라니까 약간 뭐 비교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뭐 절대적으로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리고 사실 자본 없는 자본주의 이 책이 쉬운 책은 아니더라고요. 네.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는지. 그냥 세상에 특히나 자본주의에 관심이 있는 분들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본은 늘리고 증식하는 게 우리가 아는 자본의 상식인데 자본을 줄임으로써 자본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한번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만한 거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